여러분,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쓰던 말들이 영국 옥스퍼드 사전에 영원히 새겨졌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라면, 해녀, 그리고 선배. 이건 단순한 단어가 아닙니다. 한국이 세계 언어의 중심에 들어갔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왜 이게 국뽕이 아니라 역사적 사건인지 확실히 느끼실 겁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대한민국의 이름을 세계에 남기는 힘입니다. 저는 에밀리 톰슨입니다. 옥스퍼드 대학에서 언어학을 연구하고 있죠. 제 사무실 책장에는 낡은 옥스퍼드 영어 사전이 꽂혀 있습니다. 1884년부터 시작된 이 사전은 제 연구 인생의 동반자였어요.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동료 교수가 제 사무실 문을 두드렸죠. 손에는 최신 업데이트 목록이 들려 있었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에밀리, 이번에도 한국 단어들이 대거 등재됐어.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작년에 이어 또다시라니요. 목록을 펼쳐들었습니다. 라면, 해녀, 선배, 빙수, 찜질방, 아줌마. 낯익은 단어들이 줄지어 있었어요.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언어학자로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거든요. 사전에 오른다는 건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유행어가 아니에요. 인류의 언어사에 영구적으로 기록되는 겁니다. 옥스퍼드 영어사전 편집위원회는 까다롭기로 유명하죠. 수년간의 사용 증거를 요구합니다. 다양한 출판물에서의 등장 빈도를 검증해요. 지리적 범위도 따집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옥스퍼드의 오래된 건물들이 보였어요. 수백 년의 역사가 담긴 돌담들이죠. 그 역사만큼이나 오래된 이 사전에 한국이 새겨지고 있었습니다. 한번 들어간 단어는 절대 지워지지 않아요. 언어가 사멸하지 않는 한 말이죠. 동료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해? 저는 대답했어요. 역사적인 순간이야. 단순히 단어가 추가된 게 아니라 한 문화가 세계 언어의 중심부에 자리 잡은 거니까.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거리의 한 식당 간판이 눈에 들어왔어요. 코리안 레스토랑이었죠. 몇 년 전만 해도 드물었던 풍경입니다. 이제는 옥스퍼드 시내 곳곳에서 볼 수 있어요. 언어의 변화는 문화의 변화를 반영합니다. 제가 평생 연구해온 진리였죠. 사전을 펼쳤습니다. 빈 페이지는 없었어요. 하지만 새로운 단어를 위한 공간은 항상 존재합니다. 디지털 시대에는 더욱 그렇죠. 한국 단어들이 그 공간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연구자로서 이 현상을 기록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이건 언어학의 역사이자 문화 교류의 증거니까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책상 앞에 앉아 메모를 시작했죠. 단어 하나하나가 품은 이야기들이 궁금했습니다. 왜 하필 이 단어들이었을까요? 어떤 과정을 거쳐 사전에 올랐을까요? 저는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언어학자의 본능이었어요. 다음 날 세미나실에 모였습니다. 저를 포함해 5명의 언어학 교수들이었죠. 주제는 명확했어요. 신규 등재 한국 단어 분석이었습니다.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라면부터 시작해볼까요?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자료를 펼쳤습니다. 라면이라는 단어의 사용 빈도 그래프였죠. 최근 5년간 급격히 상승했습니다. 흥미로운 건 이거예요. 제가 말했습니다. 과거에는 라면을 설명하려면 긴 문장이 필요했죠. 코리안 인스턴트 누들, 스파이시 라면, 누들 수프, 이런 식으로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동료 한 명이 끼어들었어요. 레스토랑 메뉴판에서 그냥 라면이라고 쓰더군요. 별도 설명 없이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저도 런던의 한 식당에서 봤거든요. 해녀로 넘어갔습니다. 이 단어가 특히 흥미로웠어요. 영어에는 직접적으로 대응하는 단어가 없었거든요. 페미닌 다이버라고 번역하기도 했죠. 하지만 뉘앙스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해녀는 단순히 여성 다이버가 아니에요. 제가 설명했습니다. 제주도의 문화이자 전통이고 생활 방식이죠. 하나의 직업을 넘어선 정체성입니다. 젊은 교수 한 명이 손을 들었어요. 저는 넷플릭스 드라마에서 처음 봤습니다. 주인공이 해녀였거든요. 그때 이 단어를 알게 됐죠.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바로 그거였어요. 문화 콘텐츠가 언어를 전파하는 겁니다. 선배라는 단어를 들여다봤습니다. 가장 복잡한 케이스였죠.
영어의 시니어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나이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관계의 문제였죠. 이 단어를 어떻게 설명할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모두가 고민하는 표정이었죠. 한 교수가 말했습니다. 계급도 아니고 존칭도 아니고 그렇다고 친구 관계도 아니에요. 묘하게 그 사이 어딘가에 있죠. 저는 자료를 더 펼쳤습니다. K-팝 팬들의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글이었어요. 선배님, 우리 선배라는 표현들이 넘쳐났습니다. 영어권 팬들도 그대로 사용하고 있었죠. 설명하지 않아도 통하는 겁니다. 제가 말했어요. 문맥 속에서 의미가 전달되죠. 이게 바로 언어 차용의 완성 단계예요. 세미나가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한 교수가 물었어요. 에밀리, 이 단어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대답이 명확했어요. 평범함이에요. 제가 말했습니다. 특별히 거창한 단어들이 아니죠. 한국 사람들의 일상 속 단어들입니다. 그게 오히려 강점이에요. 일상이 세계적 기준이 된 거니까요. 모두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역사의 현장을 목격하고 있었어요. 언어가 국경을 넘는 순간을요. 저는 지난해 자료를 꺼냈습니다. 2024년 업데이트 목록이었죠. 달고나 막내, 떡볶이가 등재됐던 해였어요. 당시에도 화제가 됐었습니다. 연구실 동료들과 토론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일회성일까요? 누군가 물었었죠. 저는 확신하지 못했어요. 한류가 오래 갈지 장담할 수 없었거든요. 그런데 1년이 지났습니다. 또다시 한국 단어들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이번엔 더 많았습니다. 라면, 해녀, 선배, 빙수, 찜질방, 아줌마까지. 총 6개였죠. 저는 2해의 목록을 나란히 놓고 봤습니다.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음식 관련 단어들이 많았죠. 달고나, 떡볶이, 라면, 빙수. 식문화가 먼저 파고든 겁니다. 그 다음은 관계와 사회 구조였어요. 막내, 선배, 아줌마. 한국 특유의 관계 용어들이었죠. 마지막으로 문화체험이었습니다. 해녀, 찜질방처럼요. 편집위원회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수석 편집자가 말했어요. 이례적인 일입니다. 한국과의 언어가 이렇게 연속으로 대거 유입된 건 드물죠.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질문이 있어요. 과거에도 이런 사례가 있었나요? 수석 편집자가 고개를 저었어요. 일본어가 19세기 말에 들어온 적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수십 년에 걸친 일이었죠. 이렇게 짧은 기간에 집중된 건 처음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이 현상의 의미를 생각하고 있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죠. 집으로 돌아와 생각에 잠겼습니다. 유행과 정착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저는 오랜 연구 경험으로 알고 있었어요. 유행은 급격히 상승하고 급격히 하락합니다. 하지만 정착은 달라요. 꾸준히 쌓여가죠. 2년 연속 등재는 그 증거였습니다. 한국 문화가 유행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뿌리를 내리고 있었죠. 다음 날 강의실에 들어갔습니다. 학생들에게 물었어요. 라면 먹어본 사람? 거의 모든 손이 올라갔습니다. K-팝 듣는 사람? 역시 대부분이었죠. 한 학생이 말했습니다. 교수님, 저희에겐 이미 일상이에요. 특별한 게 아니라 그냥 우리 문화의 일부죠. 그 말이 핵심이었습니다. 저는 칠판에 썼어요. 유행은 사라지지만 사전은 남는다. 학생들이 메모하기 시작했죠. 저는 설명을 이었습니다. 사전에 오른다는 건 그 단어가 언어 공동체에 받아들여졌다는 뜻이에요. 더 이상 외래어가 아니라 우리 언어의 일부가 된 겁니다. 휴식 시간이었습니다. 학생들이 복도에서 대화하고 있었어요. 귀를 기울였죠. 오늘 저녁 라면 먹을래? 찜질방 가고 싶다. 자연스러운 영어 문장 속에 한국어가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게 바로 언어의 진화예요. 교과서가 아니라 거리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연구실로 돌아왔습니다. 데이터를 다시 들여다봤어요. 검색 빈도, 출판물 등장 횟수, 지리적 분포. 모든 지표가 상승 곡선을 그렸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한국어의 영어 편입, 일시적 현상인가 구조적 변화인가였어요. 답은 명확했습니다. 구조적 변화였죠. 밤이 깊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어요. 옥스퍼드의 밤하늘이 보였습니다. 별들이 반짝였죠. 언어도 저 별처럼 반짝이다 사라지는 것들이 있어요. 하지만 어떤 것들은 오래 남습니다. 한국 단어들은 후자였습니다. 2년 연속 등재가 그걸 증명했어요. 우연이 아니었죠. 필연이었습니다. 해녀라는 단어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다른 단어들은 이해가 됐어요. 라면은 음식의 세계화였고 선배는 케이팝 문화였죠. 하지만 해녀는 달랐습니다. 저는 과거 자료를 뒤지기 시작했어요. 해녀에 대한 영어 문헌을 찾았죠. 놀랍게도 30년 전 자료들이 있었습니다. 인류학 논문들이었어요. 한 논문을 펼쳤습니다. 제주도 해녀에 대한 연구였죠. 저자는 미국 인류학자였어요. 논문은 상세했습니다. 해녀의 역사, 잠수기술, 공동체 문화까지 다뤘죠.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논문은 훌륭했어요. 하지만 해녀라는 단어는 사전에 오르지 못했죠. 왜일까요? 저는 편집위원회 기준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답을 찾았어요. 사용 빈도였습니다. 학술 논문만으로는 부족했죠. 대중매체에서의 광범위한 사용이 필요했어요. 신문, 잡지, 온라인 기사들이요. 저는 최근 5년간의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극적인 변화가 보였어요. 2020년부터 해녀 관련 영어 기사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죠. 원인을 추적했습니다. 넷플릭스였어요. 제주도를 배경으로 한 드라마들이 나왔죠. 주인공이 해녀이거나 해녀가 주요 인물로 등장했습니다. 저는 그 드라마들을 찾아봤어요. 자막을 확인했죠. 흥미로웠습니다. 해녀를 번역하지 않았어요. 그대로 해녀라고 표기하고 간단한 설명만 붙였죠. 시청자 반응을 조사했습니다. 소셜미디어를 뒤졌어요. 해녀라는 단어가 넘쳐났습니다. 해녀들 정말 대단하다. 해녀 문화에 감동받았다는 댓글들이었죠. 한 영국 신문 기사가 눈에 띄었습니다. 제목이 제주의 해녀, 바다의 여전사들이었어요. 기사는 길었습니다. 해녀의 역사와 현재,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재까지 다뤘죠. 동료 교수에게 전화했습니다. 마크, 흥미로운 걸 발견했어. 마크는 미디어 연구 전문가였죠. 드라마 한 편이 사전을 바꿨어. 마크가 웃었어요. 과장 아니야?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니야. 데이터가 증명해. 드라마 방영 전후로 사용 빈도가 10배 이상 뛰었어. 침묵이 흘렀습니다. 마크가 말했어요. 문화 콘텐츠의 힘이군. 맞았습니다. 바로 그거였죠. 저는 더 파고들었습니다. 왜 해녀였을까요? 다른 직업도 많았는데 말이죠. 답은 독특성에 있었어요. 영어권에는 없는 개념이었습니다. 여성 다이버는 있었죠. 하지만 해녀는 달랐어요. 수십 미터 깊이를 잠수복 없이 내려가는 여성들이었습니다. 70대, 80대까지 일하는 분들이었죠. 더욱이 공동체 문화가 있었어요. 물질 작업을 혼자 하지 않았죠. 함께 바다에 나갔습니다. 수확물을 나눴어요. 서로를 지켰죠. 저는 제주도 해녀박물관 웹사이트를 찾았습니다. 영어 페이지가 있었어요. 방문자 후기를 읽었죠. 감동적이었습니다. 한 영국인 관광객이 썼어요. 해녀들을 만났습니다. 평생 잊지 못할 경험이었죠. 그분들의 강인함과 유머, 공동체 정신에 압도됐어요. 미국인 블로거의 글도 있었습니다. 해녀라는 단어를 처음 들었을 때 뭔지 몰랐어요. 하지만 이제 압니다. 이건 단순한 직업이 아니에요. 삶의 방식이고 문화이고 역사죠. 저는 깨달았습니다. 해녀가 사전에 오른 건 드라마 때문만이 아니었어요. 그 뒤에는 실제 해녀들의 삶이 있었죠. 수백 년간 이어진 전통이 있었습니다. 문화 콘텐츠는 창문이었어요. 그 창문을 통해 세계가 해녀를 봤죠. 하지만 창문 너머에 실제가 없었다면 소용없었을 겁니다. 저는 편집위원회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해녀 등재 사례 분석이라는 제목이었죠. 결론은 명확했어요. 드라마 한 편이 사전에 문을 열었다. 하지만 문을 연 건 콘텐츠였고 안으로 들어간 건 문화 그 자체였다. 밤늦게까지 작업했습니다. 보고서를 완성했어요. 마지막 문장을 썼죠. 문화 콘텐츠가 학술 영역까지 밀어올렸다. 이것이 21세기 언어 전파의 새로운 모델이다. 저는 만족스러웠습니다.
해녀라는 단어 하나가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었어요. 언어학자로서 가장 보람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다음 세미나 주제는 선배였습니다. 가장 까다로운 케이스였죠. 저는 일주일 내내 자료를 준비했어요. 세미나실에 들어섰습니다. 칠판에 두 단어를 썼죠. 선배와 시니어였어요. 동료들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자, 질문입니다. 저는 말했어요. 이 두 단어의 차이가 뭘까요? 한 교수가 대답했습니다. 시니어는 나이나 경력이 많은 사람이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습니다. 그럼 선배는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누구도 쉽게 대답하지 못했죠. 저는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선배는 관계 개념입니다. 나이만으로 결정되지 않아요. 같은 조직이나 집단에 먼저 들어온 사람이죠. 젊은 교수가 손을 들었어요. 그럼 멘토와 비슷한가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멘토는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선배는 그보다 포괄적이죠. 자료를 펼쳤습니다. K-팝 아이돌 그룹의 인터뷰였어요. 영어 자막이 달려 있었죠. 신인 멤버가 기존 멤버를 부르는 장면이었습니다. 선배님이라고 했어요. 자막은 그대로 선배라고 표기했죠. 번역하지 않았습니다. 각주의 간단한 설명만 있었어요. 저는 영상을 멈췄습니다. 왜 번역하지 않았을까요? 동료들이 생각에 잠겼어요. 한 교수가 말했습니다. 번역하면 의미가 달라지니까요. 정확했습니다. 저는 다른 예시를 보여줬어요. 학교 선후배 관계를 다룬 드라마 장면이었죠. 후배가 선배에게 조언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영어 자막을 확인했어요. 역시 선배였습니다. 시니어라고 번역하지 않았죠. 왜냐하면 시니어는 나이만 의미했으니까요. 저는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선배는 위계입니다. 동시에 정서예요. 호칭이면서 문화죠. 이 모든 걸 한 단어로 담고 있어요. 한 교수가 물었습니다. 그럼 영어권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요? 저는 데이터를 보여줬어요.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글들이었습니다. 영어권 K-팝 팬들이 선배라는 단어를 쓰고 있었어요. 제 선배가 데뷔했어요. 선배님들 존경합니다. 같은 문장들이었죠. 더 놀라운 건 설명 없이 대화가 이어졌다는 겁니다. 누군가 선배라고 하면 다른 사람들이 바로 이해했어요. 문맥 속에서 의미가 전달된 거죠. 저는 칠판에 썼습니다. 언어는 문화를 담는다. 그리고 말했어요. 선배라는 단어는 한국 사회의 관계 방식을 담고 있어요. 서열이 있지만 수직적이지만은 않죠. 존중이 있고 유대가 있고 책임감이 있습니다. 동료 한 명이 반론을 제기했어요. 하지만 부정적 의미도 있지 않나요? 권위주의적이라는 비판도 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제가 대답했죠. 하지만 그게 오히려 이 단어를 풍부하게 만들어요. 단순한 개념이 아니라 복잡한 사회적 관계를 담고 있다는 거니까요. 세미나가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결론을 정리했어요. 선배가 사전에 옳은 건 단어 하나가 추가된 게 아닙니다. 한국 사회의 사고방식이 영어에 편입된 거예요. 모두가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말을 덧붙였죠. 언어를 넘어 문화가 수출됐어요. 이게 진짜 의미입니다. 연구실로 돌아왔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어요. 학생들이 캠퍼스를 걷고 있었죠. 그들 중 누군가는 이미 선배라는 단어를 쓰고 있을 겁니다. 언어의 경계가 무너지고 있었어요. 새로운 세대는 다양한 언어와 문화를 자연스럽게 섞었죠. 선배는 그 상징이었습니다. 저는 노트에 메모했어요. 선배, 번역 불가능한 채 인정받다. 이게 핵심이었습니다. 설명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 자체로 완전한 개념이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편집위원회 자료를 검토하고 있었어요. 한 항목이 눈에 띄었죠. 코리안 바비큐였습니다. 처음엔 이상했어요. 갈비와 불고기는 이미 사전에 있었거든요. 왜 코리안 바비큐까지 따로 등재했을까요? 저는 편집 노트를 읽었습니다. 코리안 바비큐는 단순히 요리 방식이 아니다. 식사 문화 전체를 지칭하는 용어로 자리 잡았다. 흥미로웠습니다. 저는 더 파고들었어요. 역사적 기록을 찾았습니다. 1938년 하와이 신문이었죠. 놀랍게도 거기에 코리안 바비큐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신문 기사를 읽었습니다.
하와이의 한인 이민자들이 바비큐 파티를 열었다는 내용이었죠. 하지만 그때는 널리 퍼지지 않았어요. 왜일까요? 저는 당시 상황을 조사했습니다. 한국 음식이 낯설었던 시대였죠. 미국인들에게 바비큐는 특정한 방식을 의미했어요. 한국식은 달랐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2000년대 들어 변화가 시작됐어요. 로스앤젤레스에 코리안 바비큐 레스토랑들이 생겼죠. 코리안타운만이 아니었어요. 도심 곳곳에 퍼졌습니다. 저는 뉴욕타임스 기사를 찾았습니다. 2015년 기사였어요. 제목이 코리안 바비큐, 미국을 사로잡다였죠. 기사를 읽었습니다. 자세했어요. 테이블 위 그릴, 고기를 직접 굽는 경험, 상추에 싸먹는 방식. 모든 게 신선했다고 했죠. 한 미국인 식당 비평가의 말이 인상적이었어요. 코리안 바비큐는 음식 그 이상이다. 사회적 경험이다. 함께 굽고 나누고 대화한다. 바로 그거였습니다. 저는 깨달았어요. 갈비나 불고기는 특정 요리였죠. 하지만 코리안 바비큐는 경험 전체를 의미했습니다. 동료에게 전화했어요. 존, 흥미로운 걸 발견했어. 존은 사회언어학자였죠. 코리안 바비큐가 단순한 음식 이름이 아니야. 존이 물었습니다. 그럼 뭔데? 저는 설명했어요. 문화활동이야. 식사 방식 전체를 지칭하는 거지. 존이 웃었어요. 재미있네. 언어가 문화를 반영하는 또 하나의 사례군. 맞았습니다. 저는 영국 내 코리안 바비큐 레스토랑을 조사했어요. 런던에만 수십 곳이 있었죠. 리뷰를 읽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가기 좋아요. 직접 굽는 재미가 있어요. 대화하며 천천히 먹을 수 있죠.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모두 경험을 이야기했어요. 한 영국인 블로거가 쓴 글이 눈에 띄었습니다. 코리안 바비큐를 처음 해봤어요. 그냥 고기 굽는 건 줄 알았죠. 하지만 달랐어요. 함께하는 식사 문화였습니다. 저는 이해했어요. 왜 갈비, 불고기와 별개로 코리안 바비큐가 등재됐는지를요. 개별 요리가 아니라 식문화 전체였던 겁니다. 1938년 하와이 신문 기사로 돌아갔습니다. 100년 가까이 된 기록이었죠. 당시엔 씨앗에 불과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전 세계에서 코리안 바비큐를 검색했어요. 수백만 건의 결과가 나왔죠. 레스토랑 리뷰, 요리 영상, 여행 가이드까지. 저는 보고서에 썼습니다. 100년 전 씨앗이 지금에서야 이름을 얻었다. 단어의 등재는 빠르지만 그 이면의 문화 전파는 오랜 시간이 필요했다. 밤이 깊었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멀리 한국 식당의 불빛이 보였죠. 내일은 거기 가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직접 경험해보고 싶었어요. 언어학자로서만이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요. 코리안 바비큐가 왜 특별한지 제 몸으로 느끼고 싶었습니다. 일요일 오후였습니다. 저는 대형 도서관에 있었어요. 옛날 사전들을 들여다보고 있었죠. 먼지 낀 책들을 펼쳤습니다. 100년 전 옥스퍼드 영어 사전이었어요. 손으로 넘기며 읽었죠. 지금은 사라진 단어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사라진 단어도 삭제되지 않았죠.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다만 표시가 바뀌었어요. 역사적 용어, 고어라는 주석이 붙었죠. 저는 편집위원회 지침서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명확했어요. 한번 등재된 단어는 삭제하지 않는다. 사용 빈도가 줄어들어도 기록으로 남긴다. 왜일까요? 저는 그 이유를 이해하고 있었어요. 사전은 단순한 단어 모음이 아니었죠. 언어의 역사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생각에 잠겼습니다. 라면, 해녀, 선배가 사전에 올랐어요. 이제 이 단어들은 영원히 남을 겁니다. 100년 후 누군가 옥스퍼드 영어 사전을 펼칠 거예요. 그리고 이 단어들을 볼 겁니다. 2025년에 등재됐다는 기록과 함께요. 그 사람은 생각할 거예요. 21세기 초반엔 한국 문화가 이렇게 영향력이 있었구나. 역사가 되는 겁니다.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언어는 문화의 화석이다. 화석은 과거를 증명하죠. 단어도 마찬가지였어요. 월요일 아침 강의실에 들어갔습니다. 학생들에게 물었어요. 언어가 왜 중요할까요? 여러 대답이 나왔습니다. 한 학생이 말했어요. 의사소통 때문이죠. 맞습니다. 다른 학생이 덧붙였어요.
생각을 표현하니까요. 역시 맞았죠. 저는 칠판에 썼습니다. 언어는 존재의 증거다. 학생들이 고개를 갸웃했어요. 저는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한국 문화가 세계에 퍼졌어요. 드라마, 음악, 음식으로요. 하지만 이건 사라질 수 있죠. 유행이 지나면 말이에요. 학생들이 집중했습니다. 저는 이어갔어요. 하지만 언어는 다릅니다. 사전에 오른 단어는 영구적이에요. 문화가 사라져도 기록은 남죠. 한 학생이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 그럼 한국 문화가 사라질 수도 있다는 건가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반대예요. 언어에 남았다는 건 그만큼 깊이 뿌리내렸다는 증거니까요.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수업이 끝났습니다. 한 학생이 다가왔어요. 교수님, 궁금한 게 있어요. 제 할아버지가 인도 출신이에요. 영어에 인도 단어가 많잖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카레, 방갈로, 정글 같은 단어들이죠. 학생이 물었어요. 그럼 한국어도 그렇게 될까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미 되고 있어요. 라면, 선배, 해녀가 그 시작이죠. 앞으로 더 많아질 겁니다. 연구실로 돌아왔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죠. 하루가 끝나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언어는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 흐르고 변하고 쌓여가죠. 한국 단어들도 그 흐름에 합류했어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총도 아니었어요. 돈도 아니었죠. 언어로 남긴 흔적이었습니다. 가장 조용하지만 가장 강력한 방법이었어요. 후대가 한국을 만나는 방식이 될 겁니다. 사전을 펼치면 거기 한국이 있을 거예요. 라면, 해녀, 선배라는 단어로요. 저는 만족스러웠습니다. 이 연구가 보람 있었어요. 단순히 단어를 분석한 게 아니었죠. 역사가 만들어지는 순간을 목격한 겁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컴퓨터를 끄려는데 이메일이 왔어요. 편집위원회였죠. 내년에도 한국 단어 등재가 예정돼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미소 지었어요. 이야기는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다음 주 학회가 있었습니다. 아시아 언어의 글로벌 확산이라는 주제였죠. 저는 발표자로 초대받았어요. 발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한국어 단어의 영어 편입 사례를 정리했죠. 데이터를 모으고 그래프를 만들고 분석을 덧붙였어요. 하지만 뭔가 부족했습니다. 데이터만으로는 전달되지 않는 게 있었어요. 저는 고민했죠. 무엇을 더 말해야 할까요? 학회 당일이었습니다. 강당은 가득 찼어요. 세계 각국의 언어학자들이 모였죠. 저는 단상에 올랐습니다. 발표를 시작했어요. 라면, 해녀, 선배의 등재 과정을 설명했죠. 청중들이 집중했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들이 보였어요. 마지막 슬라이드에 도달했습니다. 결론 부분이었죠. 저는 원고에서 눈을 떼고 청중을 바라봤어요. 여러분께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했어요. 한국어가 사전에 오르는 건 기쁜 일입니다. 하지만 여기엔 과제가 있어요. 청중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이어갔죠. 단어가 유행으로 끝나지 않으려면 연구가 필요합니다. 영어권 학계에서의 논문, 출판, 기록이 뒷받침돼야 해요. 한 교수가 손을 들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연구가 필요할까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모든 분야입니다. 언어학만이 아니에요. 사회학, 인류학, 역사학까지요. 한국 문화를 다각도로 연구하고 영어로 출판해야 해요. 또 다른 질문이 나왔습니다. 그럼 지금은 부족하다는 건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아직 부족합니다. K-팝이나 드라마 관련 연구는 늘었어요. 하지만 전통 문화, 사회 구조, 언어 체계에 대한 심층 연구는 더 필요하죠. 발표가 끝났습니다. 여러 학자들이 다가왔어요. 협력 연구를 제안하는 사람들이었죠. 저는 기뻤습니다. 저녁 만찬 자리였습니다. 한국에서 온 교수님이 옆에 앉으셨어요. 저에게 물으셨죠. 에밀리 교수님, 다음엔 어떤 단어가 오를 것 같아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어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확실한 건 있죠. 일상 속 단어일 거예요. 한국 교수님이 고개를 갸웃하셨습니다. 저는 설명했어요. 지금까지 등재된 단어들을 보세요. 모두 한국 사람들의 일상이었죠.
특별히 만든 게 아니에요. 교수님이 미소 지으셨어요. 맞는 말씀이네요.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이 세계에선 특별하죠. 저는 와인잔을 들었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다음 단어는 지금 한국 사람들이 쓰는 말 중에 있을 거예요. 집으로 돌아와 컴퓨터를 켰습니다. 학회 발표 영상을 올리려고 했어요. 하지만 먼저 할 일이 있었죠. 블로그를 열었습니다. 새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제목은 다음 단어는 무엇일까였습니다. 글을 썼어요. 한국어가 영어 사전에 오르고 있습니다. 라면, 해녀, 선배가 그랬죠. 이건 시작일 뿐입니다. 타이핑을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단어만으로는 부족해요. 그 뒤에 문화가 있어야 하고 연구가 뒷받침돼야 하죠. 문단을 바꿨어요. 그럼 누가 해야 할까요? 연구자들만의 일이 아닙니다. 한국 문화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의 몫이에요. 마지막 문장을 썼습니다. 다음에 사전에 오를 한국 단어는 지금 여러분의 일상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이 쓰는 말, 여러분이 나누는 문화가 세계로 퍼져나갈 거예요. 글을 발행했습니다. 곧바로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어요. 한국 사람들도 있었고 외국인들도 있었죠. 한 댓글이 눈에 띄었습니다. 저는 영국에 사는 한국인입니다. 제 아이가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한국 문화를 소개해요. 작은 일이지만 뿌듯합니다. 저는 답글을 달았어요. 작은 일이 아닙니다. 그게 바로 문화 전파의 시작이죠. 계속해주세요. 또 다른 댓글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치맥이 오를 것 같아요. 치킨과 맥주의 조합을 영어로 설명하기 어렵거든요. 저는 웃었습니다. 가능성이 있었어요. 치맥은 이미 많은 나라에서 쓰이고 있었죠. 밤이 깊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어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죠. 언어도 저 별처럼 반짝입니다. 어떤 건 밝게, 어떤 건 희미하게요. 한국어는 지금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그 빛이 얼마나 오래 갈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있었죠. 지금 이 순간 한국 문화는 세계 언어의 역사에 자신의 이름을 새기고 있었습니다. 사전이라는 영원한 기록 속에요. 저는 노트를 덮었습니다. 연구는 계속될 겁니다. 내년에도 그 다음 해에도요. 새로운 한국 단어들이 등재될 때마다 저는 그 이야기를 기록할 거예요. 언어학자로서의 책임이었습니다. 동시에 특권이었죠. 역사가 만들어지는 현장에 있다는 것은요. 컴퓨터를 껐습니다. 침대에 누웠어요. 내일은 또 새로운 연구가 시작될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쉬어야 했죠. 눈을 감았습니다. 마지막 생각이 스쳤어요. 다음 단어는 무엇일까? 답은 시간이 알려줄 겁니다. 그리고 저는 거기 있을 거예요. 기록하고 분석하고 증언하면서요.